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벌써 강의가 5회까지 마치고 벌써 6회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번 시간 동안에 이제 돈에 대해서,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제 현재 은행들이 화폐를 공급하고 있는 과정들까지 좀 첫 시간에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 첫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대 우리 은행들이 주변에서 화폐를 공급하는 체제가 이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쭉 한 길게 보면 한 5천 년 정도의 역사를 좀 훑어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결정적인 거는 이제 1694년에 이제 영국에서 한 40여 명의 런던 쪽 상인들이 이제 그 윌리엄 3세가 왕한테 당시 돈으로 120만 파운드라는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이게 위주였겠죠. 그러면서 그 왕이 가진 그 세금을 담보로 해서 또 다시 그 화폐를 본인들이 그 영국 은행권이라는 거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는 게 이제 근대적 화폐의 이제 시초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큰 챕터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화폐가 이제 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화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부동산, 집이 됐던 뭐 땅이 됐던 주식이 됐던 어떤 채권이 됐던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산의 가치를 결국은 이제 또 화폐가 어떤 계량의 척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폐로 표현되잖아요. 자산 가치가. 저 집은 뭐 10억짜리다. 저 건물은 뭐 100억짜리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또 저 기업은 뭐 주가가 주당 5만 원인데 제가 시가총액 말씀드렸죠. 전체 시가총액으로 하면 뭐 1000억 원짜리다. 또 뭐 1조 원짜리다. 뭐 삼성전자 같으면 무려 뭐 400조 원짜리다. 뭐 이런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것도 역시 화폐로 표현되는데, 그러한 그 자산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자산을 어떻게 해서 화폐로 평가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지금부터 6회차부터 해서 이제 요게 당초엔 한 10회차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조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좀 봐가지고 말씀드리면, 최대한 하여튼 그 가치가 매겨지는 원리에 대해서 요 나머지 후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후반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법인,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그러죠. 회사, 법인, 또 이런 재단 법인도 있죠. 뭐 장학회 이런 거. 또 어떤 일하는 법인들은 주로 회사가 많고, 그 법인이라는 거고 법인의 어떤 자산과 그 차입금 이런 거, 그 회계 장부를 나타내는 거 이제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식 부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한 거를 역시 좀 역사적 배경을 곁들여 가지고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많이 요 밑에 꽃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사피엔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죠. 유발 하랄이라는 그 학자가 지은 사피엔스라는 책이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 한 5, 60페이지쯤에 보면은 이제 법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인류가 그 모든 어떤 포유류나 뭐 이런 침팬지나 영장류 동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70억 명이잖아요. 그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우리와 다른 그 영장류, 뭐 침팬지류, 뭐 고릴라류 다 해봐야 뭐 1억
마리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압도적인 숫자로 번영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실체를 서로 믿고 행동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이고요. 법인보다 이제 뭐 더 그 양반이 크게 얘기하는 게 이제 국가죠. 나라.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이에요. 화폐. 그러니까 화폐, 국가, 법인 이 세 가지를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인류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포유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개체수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으로 보는 거죠. 뭐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옛날에 우리가 뭐 도구를 만들고 뭐 언어를 만들고 뭐 해서 물론 근데 그게 바탕이 되지만 이제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의 책이 좀 참신했던 거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책을 쭉 풀어서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조라는 그 자동차 회사 불란서 회사 다 아시죠? 이 푸조 그 사자 마크 그려져 있는 회사인데 뭐 정확한 명칭은 푸조 SA라고 하는데 이 예를 든 게 이게 아마 기록상 존재하는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오래된 모양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1896년에 아르망 푸조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뭐 철공소 비슷한 걸 부모들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896년에 그 설비를 이용해서 유한 회사를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불과 요로부터 그렇게 오래 살진 못한 것 같아요. 한 20년 만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도 오늘날 책이 좀 나온 지 됐으니까 한 2008년 기준으로 뭐 15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해서 연간 5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뭐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큰 기업으로 이제 성장한 거죠. 뭐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뭐 현대 자동차를 넣어도 뭐 전혀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뭐 1950, 60년대 뭐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이 현대 자동차를 만들었고 지금 뭐 수십조 원 매출을 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지 않겠어요? 현대차가 한 2, 300만 대는 만들 것 같은데 뭐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푸조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푸조 SA라는 회사는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생산한 차량이 회사는 아니잖아요. 푸조의 차죠 그건. 또 소유하고 있는 공장, 설비, 전시장, 그 다음에 거기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 정비공, 회계사, 뭐 임직원들 다 합친다 그래도 그 사람들만 그냥 뭐 따로 모여 이런다고 회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재앙으로 인해서 또 뭐 임직원 다수가 뭐 또 사망하고 공장이 파괴되더라도 회사는 또 돈을 빌리고 새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새로 지어서 또 자동차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뭐 일례로 IMF 때 벌써 이제 우리나라도 25년, 3, 4년 전에 기아 자동차가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많은 사람이 그만두고 했지만 그 회사는 어쨌든 또 현대자동차에 인수돼 가지고 이 참고로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차를 얼마에 인수한지 아세요? 인수 가격 그냥 1원에 했습니다. 1원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부채를 다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원리는 이따 대차 대조표 나올 때 좀 설명드릴게요. 그렇지만 기아차처럼 푸조도 뭐 예를 들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고 지금 기아차 멀쩡하게 아주 잘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영원 불멸의 조직이냐 법인 회사라는 게 그렇진 또 않죠. 뭐 기아차를 그때 못 살려냈으면 파산해서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냐 하면 이 법원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망하면 바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 관리, 법정 관리라고 하는데 법원 관리 절차로 들어가서 법원에서 경영진을 임명하고 최대한 부채도 탕감해주고 뭐 임직원들 급여도 깎고 좀 자르고 뭐 해가지고 등등 해서 이제 최대한 살려보다가 뭐 기아차처럼이나 뭐 다른 기업들처럼 뭐 한보철강도 지금 현대제철이 됐죠.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도 많지만
영 아닌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청산인 남겨놓고 청산될 때까지 그 자녀 재산들 배분하는 작업만 하고 그 망하게 만드는 거는, 완전히 문 닫게 만드는 거는 법원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시스템인데, 조직인데, 하여튼 그 운명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냐면 하여튼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생물체는 그냥 자연적으로 죽지만 법원은 뭐 사업이 안 돼서 망하긴 하지만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이건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죠. 이런 허구적 존재인데, 이런 허구적 존재의 인류는 어떤 유한 책임에서라는 허구적 존재에 법으로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라는 게 그냥 우리 국어 대사전에 보면 자연인, 즉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 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공익법인, 뭐 중간법인, 외국법인, 내국법인, 이런 법인을 총칭하는 말이죠.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어떤 조직이다. 그래서 이미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소유럽에서 은행이 탄생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1250년이면 이제 13세기인데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교황 인노첸시오 4세라는 사람이 교회법을 새로 쓰면서 법인은 가공의 사람으로 보자. 이건 이제 라틴어죠. 페르소나, 뭐 픽타. 픽션이 영어로 그 허구잖아요. 만화 영화 같은 거 할 때 픽션이라고 그러죠. 픽타라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라틴어는 모르지만, 페르소나는 이제 펄슨인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이 당시에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가공의 사람으로 보자라고 이제 교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법학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요 밑에 읽어보면 소송을 하기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인장을 갖고 있으며 소속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면서도 불멸인 개인이 법인이다라고, 이건 나중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법사학자가 한 얘기라고 하고, 이 중세 당시의 법인 개념은 사실은 수도원에 처음으로 이제 적용됐다 그러는 거 보면은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수도원들이 상당히 조직을 갖추고 뭔가 소송할 일도 생기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계속 방치해두면 안 되고 뭐 니들끼리 해결하면 안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야, 수도원끼리 싸우면 그 수도원은, 그러면 수도원장이 수도원은 아니잖아요. 아까 그 자동차 말씀드렸듯이. 그럼 수도원도 하나의 여기 여기 써 있는 대로 가공의 인물로 보자. 그래서 수도원이 지가 도장도 갖고 있고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소속된 뭐 농민들을 관리해 가지고 뭐도 하고 이걸 참 사람처럼 보자는 얘기를 벌써 이제 이전에 이런 논란이 많았으니까 1250년에 이제 이런 법까지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면은 불란서의 시토라는 지역에 있는 수도원은 현대 법인과 굉장히 크게 유사한데 이미 1098년에 설립됐고, 아까 말씀드린 13세기 중엽, 그러니까 1250년에는 소속 대수도원만 680개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시대의 어떤 생활과 경제의 중심이 유럽 사회에서는 수도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들의 권력은 약했죠. 뿔뿔이 흩어져 있고 뭐 큰 센 왕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이 수도원들이 제분소, 양조장, 대장간 등의 그 경제 시설들을 갖추고 상업과 농업에 종사했고 양모를 추출해서 실을 잤던 평신도들을 사실상 임금 노동자들로까지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예전, 혹시 저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게 유럽에서는 이게 물이 안 좋으니까 그냥 못 마시잖아요. 유럽들 뭐 여행 가보시면 다 물 사 먹. 요즘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거기 석회질이 많은 물이라 그 물을 이쪽 포도 많이 나는 쪽은 와인을 만들어 먹고
저쪽 독일 같이 이제 볼이나 호프가 많이 나는 서늘한 지역은 해가 잘 안 되는 쪽은 이제 맥주 만들어 먹는데 그 독점적인 공급권을 가지고 있던 데가 음료수죠. 술에 대한 공급권을 갖고 있던 데가 요 수도원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기원이 이게 막대한 이권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래도 좀 바꿔줬으니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커진 거죠. 경제적 기반이.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름 들어본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데는 이게 수차 등 당시에 그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계 등등의 그 기계 장치를 굉장히 많이 발명했다 그래요. 왜 했냐면 생산성을 막 높이려는 목적은 아니고 요즘같이 수도승들이 그 명상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일하느라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서 불필요한 노동을 회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유럽 가셔서 혹시 이런 거 구경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블란서의 퐁트네, 잘 안 보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도원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수차인데 요 밑으로 이제 물을 흐르면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면 요 안에 요 벽 안에는 요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뭐 제분기로 뭐 밀도 빻고 뭐 술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또 대장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이 안이 이제 소위 공장인 거죠. 근데 이 공장의 동력을 요걸로 얻은 거죠. 수차에서 이게 유럽 대륙에 이 수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중세 시대 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산업혁명 이전에도 이제 수차를 이용한 그 공장 시설들이 많이 있고 각자 뿔뿔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여서 이제 일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딴 얘기지만 유럽에 몇 번 가서 느낀 게 그 우리나라하고 좀 이렇게 식생활 패턴이 좀 완전히 반대인 걸 느꼈어요. 이렇게 호텔에서 좀 아침 일찍 어디 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파리에 있을 때 나가 보면은 빵집 앞에 그 파리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빵 사려고 이제 그 줄 서 있더라고. 기다렸다가 그 맛있는 빵집인가 봐요. 그러니까 걔들은 집에서 빵 만드는 건 힘들잖아요. 이 빻고 굽고 해야 되니까 이제 빵은 사다가 먹고 거기 야채나 뭐 고기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다가 그냥 우리에 비하면 간단하게 조리해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좀 반대죠. 집에서 우리는 쌀은 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먹는데 요즘 보면 반찬 가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반찬을 잘 하시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한국식 반찬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다 먹는 게 좀 편하지. 그래서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밥 먹는 문화가 좀 반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식당들이 조그만 식당들이 많잖아요. 밥 해 먹기가 힘드니까. 근데 서양에서 이렇게 제가 몇 군데는 안 가봤지만 다녀보면 이렇게 간단히 밥 먹는 식당은 별로 없어요. 식당 되게 비싼 데만 있고 집에서 이렇게 해 먹는데 대충은 그 빵을 사다가 그래서 아마 그 빵 만드는 게 각각 집집마다 다 만드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그 힘드니까 이런 시설이 발달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재분을 하고 빵을 굽고 하는 거를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해서 빵을 나눠서 주거나 팔면 그게 쉬워지고 또 물이 안 좋으니까 뭐 맥주라든가 와인 같은 건 각자 집에서 만들면 힘들잖아요. 예, 뭐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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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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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어느 집 거 찾아주고. 아,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식생활 문화가 쌀 문화냐, 밀 문화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기원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게 편한 거죠. 우리는 좀 이제 각자 이렇게 해먹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때 수도원이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해줬다. 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산업혁명은 나중에 여기다가 엔진만 갖다 붙인 거고 실제로 중세 때 이런 게 다 기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뭐 중세 때는 뭐 아무개 시대고 뭐 맨날 뭐 그 카톨릭 교회에서 뭐 마녀 사냥이나 하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뭐 이랬던 시대고 뭐 뭐 패스트로 죽고 뭐 굉장히 안 좋은 시대처럼 얘기하지만 이제 역사학자들이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 그냥 먹고 살만했다, 괜찮았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엔 또 많이 나와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서 또 베네치아라는 데서 이제 상업 조직, 법인이 될 만한 상업 조직이 대단히 많이 발전했는데 이때 이미 나중에 이제 그 페트라르카라고 불리는 떠다니는 거대한 저택이라고 표현되는 큰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은 24분지 1의 소유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미 투자를 했다 그래요. 24분지 1씩. 물론 이제 24 계좌라 구자라고 그래야 되나? 24 구자 중에 뭐 여러 개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쪼개서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필요해요? 저게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매매하려면. 그럼 저게 얼마짜리인지를 알려면 제가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얼마만치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드리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박은 언제나 자본주의적이었다. 배에 적재한 상품들은 대개 대금업자들에게 빌린 돈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이미 베네치아에서 일찌감치 11세기, 12세기 요 사이에 자본과 노동 또는 경영의 분할이 있었다. 뭐 같은 이름인데 소치우스 스탄스는 본국에 머물러 있는 자본가이고 반면 그의 파트너는 배를 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돌아다니고 배가 귀환했을 때 그 이름 같은데 프로체스탄스라는 사람은 그 수익이 좋았을 경우 빌린 돈과 수익금을 가지고 자본가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한쪽은 자본가, 다른 한쪽은 경영자라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분할되는 형태까지 나오는 거죠. 투자자와 이제 배 타고 다니는 그 사업가가 이제 분할되는 형태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 버는지 잘 알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미 베네치아에서는 뭐 없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 창고, 전기시장, 조폐국, 궁전, 국립조선소, 세관 모든 게 다 있었다 그러고 은행가들은 손에 펜과 공책을 들고 계좌간 이체를 기입했다. 이게 이제 기입 또는 기장이란 방법은 화폐 교환에 의존하지 않고 또 다음번 정기시가 열릴 필요도 없이 계좌 이체를 통해서 상해들 간의 거래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이었다. 스크리타 은행은 일부 고객들에게 당좌 대월까지 허용해 주었다. 또 어음의 일종인 채돌레라는 걸 발행하기도 하고 고객들의 예탁금으로 투기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 이제 서양 경제사에서 이건 아주 고전적인 책이에요.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고. 그 불란서의 뭐 역사의 교황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제 브로델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은 책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주식 강의할 때 한 연초 1, 2월 달에 제가 이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도전한 거죠. 한 400~500페이지짜리가 한 6권 돼요. 이 책이 굉장한 역작으로 평가받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이렇게 읽고 보면은 유럽 역사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왜 유럽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닥에 뭐 마루 깔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흙바닥이고 거기다가 그 볏짚 말린 거 그 깔고 잤다 그러잖아요. 그냥 바닥에서 침대 이런 것도 없었대요. 이런 때 한 군데서 모여서 자고 그래서 이게 문턱을 그 영어로 스래쉬 홀드라고 그러는데 스래쉬가 저기죠. 집단. 홀드는 잡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이 못 넘어가게 잡는 게 문턱인 거예요. 유럽 애들은. 집단을 문턱이 없으면 집단이 문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방한제인 거예요. 보온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좀 여담이지만 그렇게 한 방에서 다 온 가족이 대부분의 그 농촌의 서민들이 지내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저 연애 행위는 봄이 돼서야 이루어지는. 그것도 야외에서 방에서는 뭐 엄두도 못 내고 다 같이 사니까. 네, 뭐 유럽 사람들 그랬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유럽은 그런데 유럽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 조직이나 상업 조직이 이제 법인체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동양에서는 그럼 어땠는지가 이제 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제 먼저 중세 인도 같은 경우에 기원 후 450년에 산치라는 지역의 대수도원에서 발견된 비문을 해석했더니 하리스 바민이라는 여자 신도가 12디나르라는 돈을 고귀한 승려 공동체에 시주한다. 그런데 5디나르에서 나오는 이자는 승려 5명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3디나르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 여자의 부모를 기리는 등 3개를 밝히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아예 딱 그 묘비에다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주하고 죽은 거죠. 그럼 이때 벌써 수도원에다가 이제 사원이죠. 절에다가 시주하고 그 절이 이 돈을 개인들 돈 상인들한테 이제 융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인도 지방의 법전을 보면 이 디나르는 그 로마 유럽에서 온 데나리우스라는 데서 유래된 화폐 단위이고, 그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은을 단위로는. 그다음에 실제 거래는 이제 가죽, 비탄, 밀, 비단, 밀, 버터 이런 걸로 했고, 당시 법전에는 이런 품목에 대한 적정 이자율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요걸 받을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우리 유명한 그 카스트 제도 있죠. 뭐 브라만 계급이 있고, 뭐 싸움 전사 계급이 있고, 뭐 평민, 농민 있고, 뭐 천민 있는데 그 월간 받을 수 있는 이자율도 신분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신분이 높으면 싸죠. 그때나 지금이나 신분이 낮으면 되게 비싸서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 최상위 계층은 월 2%가 최고 이자율인데, 예, 저 밑에 천민은 월 5%더라고요. 그 연간 60%까지도 엄청난 고리대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자가 나오고 또 상거래 이자든 또는 개인에 대한 그냥 융자든 어쨌든 간에 그런 행동을 중세 인도에서는 이미 사원들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국은 언제 들어왔다 그러죠? 위진남북조 시대 때 뭐 저 중국에 불교가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뭐 엄청 그 불교가 번성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 중세 중국 불교의 경제적 모습들이라는 책을 쓴 그 불란서 학자 책을 보면은 이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뭐 간단한 거, 옷 같은 거라도, 농기구라도 뭐 하여튼 이런 걸 맡기고, 농기구는 아니겠지, 귀중품 같은 걸 좀 맡기는 전당포 역할을 했고, 농장 재분소, 그러니까 중세 저 유럽과 마찬가지로 가게 등도 했고, 근로자들이 수천 명 딸린 수도원도 있었고, 요게 이제 당나라 말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불교 쪽에 재산이 너무 뭉치니까 이 저 서양과 달리 중국은 왕권이 강했잖아요. 사원 해산령을 내리는데 당시에 총 4,600개 사원이 해산돼 가지고 26만 명의 승려가 가족에게 돌아갔고 15만 명의 사찰 농노가 해방된 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고려 때 보면은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지만 또 폐해도 좀 있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당나라 때 불교가 이제 굉장히 위세를 떨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처럼 이제,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서양처럼 막 법인을 만들어주고 발전하진 못한 거죠. 차이가 있죠. 인도나 중국에서는. 근데 서양은 이제 법인으로 막 간 거죠. 그게 수도원에서부터 시작해.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서양은 왕권이 약하고 동양은 왕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이 지금의 그 자본주의적인 물질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는 중세 때 왕권이 약해서, 왕권이 강한 동양에선 그걸 다 억누른 거죠. 이런 자생적인, 왜 권력에 도전하니까, 돈이 많아지면 권력에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좀 크면. 예. 네, 괜찮은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법인체가 나타나는, 경제가 발전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인도나 중국 쪽에서는 이게 크질 못하고 서양에서는 이제 많이 컸다. 이게 이제 차이점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크게 보면은 왜 제가 지난번에 그 부처님, 뭐 공자, 소크라테스가 한꺼번에 다 나타난 BC 6세기, 5세기를 추계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한참 뭐 알렉산더 대왕이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든 뭐 로마 시대든 엄청나게 이제 철기로 인해서 전쟁을 하다가, 그때 나타났던 공자님, 부처님, 뭐 예수님 말씀은 그때는 아무도 안 듣다가 어떻게 이렇게 중세 시대 때 가지고는 싹 그렇게 돌변해 가지고 다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저 인도는 조금 다른가, 하여튼 중국 뭐 한국 뭐에서 다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절이, 또 서양은 기독교가 또 완전히 이 사회를 장악해서 어떻게 이렇게 싸움질을 하던 인간들이 온순해졌는지 참 이 역사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이제 바뀌는 건데, 하여튼 이 중세 시대 때는 추계 시대에 나타난 사상가들의 사상을 정말 절대절명의 진리로 알고 또 받들던 시절로 바뀐 거죠. 희한하게. 그렇게 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그 지금과 같은 근대 사회로 바뀌기 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중심은 이 종교 단체, 이런 법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이제 상업 단체들도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화폐 통일이 있었고, 환전업자가 은행 예금업자가 됐고, 환호음이나 지불증서 등의 종이 화폐가 등장하면서 이제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 채무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은행이 돈을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가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중개해주는, 그리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했었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은행이 자기가 빌려서 저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꿔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한 단계 하나가 14세기 지중해 지역에서 환전 또는 은행업자들은 도시 국가들로부터 이제 허가증을 구입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은행보다 한 300년 빠른 거죠.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게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은행이나 각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느껴서 이런 환전 업무나 위변조 주화를 선별하고 통화 유통 전반 감독 기능과 같은 공공 기능을 은행이 해라. 우리가 허가증을 줄 테니까. 대신에 항상 이게 중요해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장부를 잘 정리하고 있어라. 지금도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이라고 이름 달고 있는 데에는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나라 꼴을 갖춘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을 영위하려면,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영위한다는 거는 결국 남의 돈을 받고 그걸 대출해 주려면, 자기 돈만 하면 안 그렇죠. 그러려면 이 감독을 받을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라. 감독을 받을 자세를 갖춘다는 얘기는 장부를 정확히 잘 기재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들은 그렇지 않죠. 예.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하고 틀리죠. 그리고 이제 좀 혜택을 주는데, 은행의 장부 기입사항, 그러니까 예금이나 대출이나 계좌 이체한 거를 이제 재판의 증거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이제 빌려주고 빌려받는데, 가서 중간에 은행가가 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제 재판의 증거로 인정해 주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에 뭐 공증 업무 비슷한 거 또 한 거죠.
혹시 공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셨나요? 변호사 3명 이상 모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해 주거든요. 이 공증이 뭐냐면 둘이 싸우더라도 이거 공증한 그 문서를 갖고 있으면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법원이 그 강제 집행, 예를 들면 뭐 팔아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걸 그냥 주는 게 공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안 붙이는 거죠. 거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인정을 해줬대요. 재판의 증거로다가. 예. 더우세요? 어떻게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요? 저걸 좀. 저도 약간은 더운데 예, 견딜만은 합니다. 예. 틀어보죠, 뭐 그럼. 예. 네. 네, 돌아가네요. 닫을까요? 조금 이따 닫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혜택을 주는 게 그 도시국가 자체가 또는 도시국가의 왕 자체가 그 은행의 또 최대 고객인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국채증서 같은 거 발행할 때 은행을 통해서 이제 유통되게 한다든가, 왜냐면 원금 만기를 없앴다 그랬잖아요. 사고 팔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래야 사고 팔잖아요. 영구채라고, 만기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요, 예전에 제가 은행원 할 때 법원에 가서 이렇게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안 된 얘기인데, 이제 잘 돈을 못 갚는 그 기업체 있으면 이제 공장 팔아서 경매 붙여서 배당금 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면.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줬냐면 그 옛날 얘기인데 조흥은행 가면 국고수표라는 걸 줬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상업은행은 서울시은행이었어요. 예, 상업. 예, 예. 지금 상업은행 없죠. 우리은행이죠.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거는 대규모 융자를 하는 은행이었고, 법원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은행은 예전에 조흥은행이었어요. 지금 아마 신한은행이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십억 됐어요. 그래서 그 배당금을 받았는데 경매 붙여가지고 그 법원 근처에 있는 그 지정된 그 조흥은행 창구에 갔더니, 제가 이제 그 서류랑 뭐 이만큼 준비해서 갔죠. 맞는데 그랬더니 이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 아날로그 시절이라 이제 국고수표 뭐 30매덕 몇 천만 얼마 딱딱 해가지고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행 업무, 은행과 관련된 국가 업무를 이제 이 민간 은행이 대행해 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연원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도시국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뭐 납품업자들 쓸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살 것이고 무기도 살 것이고 뭐 농산물도 살 것이고 뭐 이런 거를 은행이 미리 지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은행에 대해서 단기적인 채무를 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이제 국가 업무를 좀 대리해 주어서, 이미 그래서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는 1401년, 제노바에서는 1407년, 또 베네치아에서는 1587년에 이런 은행들이 생겼고, 공공은행이죠. 인가받은. 이게 이제 수수료도 내는 거예요. 인가 수수료도.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메디치 은행, 메디치가의 장남인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사람은 1434년에 피렌체 공화국의 국가 원수 자리에도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세기 이후 은행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인들이 한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이제 막 지점도 내고 막 이래요. 그게 이제 상인들이 편해진 거죠. 주화, 금은계 뭐 이런 거 이동할 필요도 없고, 이제 만나서 기록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은행이 믿고
은행에 예금 맡기면 은행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한정적이었고, 진정한 은행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한 300년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영국 은행권까지는 가야 되지만 어쨌든 상당한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중세 유럽의 이 상권을 보면 요 베네치아가 요쪽 아드리아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이 동방 쪽하고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요쪽 제노바, 여기 중심하고 영국 밑에 요 북해 지방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요쪽 지역하고 요 플랑드르 지방이라 그래서 여기 뭐 벨기에 뭐 안트워픈이 네덜란드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활성화됐는데 요렇게 가는 해상 루트도 유명했지만 요 육상 루트도 굉장히 많이 활발해져 가지고 교역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여기 쌍파뉴 전기시라는 게 뭐 굉장히 그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중에 굉장히 큰 시장이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유럽은 오히려 이렇게 나라 등치는 중국만 한데 중국처럼 그 권력이 통일되지 않고 다 각자가 이제 그 따로따로 지내는 그 조그마한 공국들이었다 보니까 수천 개로 이루어진, 오히려 이런 상업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법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제 토양이 만들어진 거죠. 동양에서는 못하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커질 만한 상인들은 다 국가가 이제 다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커진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문을 조금 닫아 볼까요? 중요한데, 그 자산하고 금전거래 유형은 대체로 뭐 여기서 조금 벗어난 건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금융 상품도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개, 위탁, 대차, 신탁, 한 요 네 가지 정도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뭐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개념인데, 제일 단순한 게 중개예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중개죠. 뭐 복덕방, 우리 집을 사고 팔거나 뭐 임차 얻거나 하면은 중개인한테 가죠. 팔 때도 중개인한테 가고 살 때도 중개인한테 가고, 중개인한테 일정 수수료는 내지만 성사됐을 때 책임은 다 네 가지죠. 중개인한테 무슨 책임을 물 순 없죠. 완전 무슨 잘못된 정보를 줬는데 내가 계약했다거나 하면 뭐 사기죄로 물 수 있지만, 중개인은 그야말로 중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이탈리아의 뭐 은행들은 처음엔 중개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뭐 A라는 왕한테 돈을 빌려주는 큰 상인이 있다 그러면은 은행이 중개는 하지만 은행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믿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서 증인만 서주는 거지, 그 은행이 무슨 책임을 져주는 건 아니죠. 그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덕방하고 그 공인중개사가 똑같은 게 중개고요. 이거 이제 집 사고 파는 경우에 지금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그래서 법률 행위 등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 예를 들어서 자금을 맡겨서 그 운용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위임, 위탁매매, 운송, 신탁, 어음 등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발생시킨다. 위탁을 받은 사람, 즉 수탁자는 위탁자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다. 위탁을 한 사람 사이에 신인관계가 생긴다. 요거 조금 발전한 거죠. 이제 대표적인 위탁 거래가 증권회사 거래예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 주문 내면 증권회사가 다 알아서 상대방에게 돈을 건네주고 주식을 받아가지고 입고시켜주죠. 해보셨죠? 그럼 증권회사들끼리 이제 그 신용 네트워크로 묶여서 하는 거예요. 거래소라는 걸 중심에 두고. 근데 여러분 혹시 장외 주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장외 거래? 모르시죠? 그거 하려면 둘이 만나야 돼요. 주권 들고 돈 들고 둘이서 어디서 만나. 그래가지고 그 주권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냐 하면 저 증권 예탁원 이런 데서 만나거나, 증권 예탁원에 등록이 안 된 주식이면, 그러니까 표준화 안 된 주식이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 가야 돼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주주가 맞는지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 명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돈 주고 받아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이제 중개죠. 중개인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맡아가지고 싹 처리해주고 이제 자산 분배해주죠. 근데 차이는 있어요. 시킨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사라 그랬으면 삼성전자만 사야지 LG전자 사면 안 돼요. 위탁은. 조금 이따 이제 신탁 말씀드릴 건데 그거하고 결정적으로 틀려서 그래요. 예. 위탁은 내가 시킨 대로 삼성전자 100주 팔으라면 삼성전자 100주만 팔아야지 LG전자 100주를 팔아도 안 되고 삼성전자 50주를 팔아도 안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위탁은 시킨 대로 하는 게 위탁이다. 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수도나 결제 절차는 업자가 알아서 한다. 지금 증권사들은 이제 3일 만에 해주죠. 주식 매매하면. 그럼 그 사람들 룰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도 조금 뭐 요즘은 거의 공짜도 많은데 하여튼 주거나 말거나. 그래서 수수료도 좀 내야 되고. 그게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집 사고 팔 땐 중개 이런 게 이제 그것도 투자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거 하면 이제 증권회사를 거래하면 위탁. 그 다음에 대차가 있어요. 대차는 빌려 주고 빌려 받는 거죠. 이거는 은행 예금 대출이 대차예요. 그래서 뭐 법적 정의는 뭐 차주가 대주의 것을 이용한 뒤 반환하는 행위다. 대차에 관한 법적 규정에는 뭐 민법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다. 이 소비대차가 돈 빌리고 예금하는 게 소비대차예요. 그리고 임대차는 이제 부동산 빌리고 하는 거고 사용대차는 뭐 물건 빌리고 이런 건데 대차는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으로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 원화로 돈을 빌렸으면 같은 종류, 원화로 뭐 같은 품질은 없고 같은 가격, 같은 수량.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렸으면 100만 원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동종, 동량, 동가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은행 다닐 때 이건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소비대차 계약은 반드시 동종, 동량, 동가로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하면 되죠. 단 이자가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 그냥 무상으로도 돈 많이 빌려주시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린 그냥 원금만 받죠. 그때 달러로 가져오면 환율로 또 이렇게 계산해서 같은 가격으로 받지. 옛날에 100달러 빌려줄 때 10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뭐 많이 변해가지고 그 100달러 가치가 20만 원 됐다 그러면은 우리 원화로 기준으로 했으면 거꾸로 말씀드렸다. 5만 원이 됐다 그러면 5만 원 받 200달러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100달러 옛날 환율이었으니까 그 값으로 쳐줄게 이렇게 안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화로 했으면 원화 가치에 맞게 갚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게 이제 예금을 하시면 예금이나 대출을 받으시면 이제 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또 채권류에 투자하시면 그런 거죠. 확정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금융상품에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신탁. 요거는 위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 그러니까 위임을 받는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그타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간접 투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전문가의 돈을 맡겨서 운용하게 하고 그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는 상품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 바로 펀드와 신탁이다. 요거는 펀드에 여러분들이 돈을 드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킨 대로 해요? 펀드 다 해보셨죠? 물론 규칙은 있지만 지 맘대로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예,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거는 굉장한 신뢰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은행 가면 무슨 요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또 새로 만들어지고 써지는 거 엄청 많다면서요?
예. 그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도 요거 또는 이제 요거에 익숙하지 여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예. 이게 다 이게 역사적 시간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거 상당한 신뢰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남한테 다 맡겨서 네가 알아서 물론 이제 그 바운더리는 정해주죠. 뭐 주식만 해라. 하지만 주식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손해를 난다고 해도 그 회사가 책임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대부분의 이제 요즘 고위험 금융 상품은 다 이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이것만 하면 너무 이자율이 낮잖아요. 요즘 특히 예전엔 그래도 이것도 쓸만했는데 두 자릿수 주던 시절도 있었고 뭐 2000년 저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그래도 한 4, 5%는 줬잖아요. 은행 가서 5, 6%도 받고. 근데 요즘은 뭐 1%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꾸 이쪽을 보는데 이게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위탁에서 좀 더 나간 게 이거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릴 거는 결국은 이제 주식을 매매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면 현대차 주식을 샀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 현대차 경영진, 삼성전자 경영진한테 결국은 돈을 신탁한 거예요. 요 계약 관계예요. 여러분 주식 사면 그 돈이 뭐 유통시장에서 뭐 팔고 나간 놈 있으니까 결국은 그 돈이 이제 현대차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 현대차 회장이 누구죠? 하여튼 뭐 그렇게 모인 돈을 내가 어디다 쓰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동의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잖아요.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 신탁 관계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신탁 관계다. 다 여기서 파생된 거다. 이런 이제 법인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막 법인들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찌감치 서양에서는 아까와 같은 역사와 흐름 속에서 이제 법률로 다 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도 있고. 그래서 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발행한 3년짜리 2%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샀다. 그러면 무슨 관계죠? 그거는? 요거 아니고 여기죠. 대차 관계죠, 그거. 근데 대차 관계는 이제 위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수익률이 작고, 요거는 이제 위험이 좀 많으니까 수익이 큰데 이제 손실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경제 그 자산 거래, 금융 거래 이런 투자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아마 거의 없을 걸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개로 해서 본인이 부동산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식 투자를 하면 증권회사를 통해서 뭐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직접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위탁 매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차 거래는 은행 가서 예금 들고 대출 받으면 대차 거래고, 기업의 회사채를 사면 대차 거래고, 은행 가나 증권회사 가서 펀드 가입하거나 또 주식을 사거나 하면 주식에 투자하면 그거는 신탁 관계고, 요 네 가지 관계 중에 하나의 법률 행위를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한번 이제 구분을 쉽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금융상품으로 다 연계가 되고, 요런 과정을 유럽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밟아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죠. 처음 은행가는 그 각 채권 채무자가 만나는 사이에서 이제 임석해서 기장만 해주던 차원에서 자기가 은행권을 발행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대차거래에 이르는 데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 말씀 드리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아까 감시 감독도 받아야 되고 신뢰를 얻으려면 장부를 잘 적어놔야지 될 거 아니에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냥 사람이 다 책임지면
그 주변에 만약에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집 가가지고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걔가 뭐가 주인지 다 아는 사회면은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책임의 판결을 분명히 하려니까 이제 요걸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라는 게 이제 대차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요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는 일정한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태와 내역을 순서에 의해서 잘 나타낸 거래 목록표를 말한다. 재산 목록표. 그래서 요거는 어느 한 기업, 특히 은행과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 이들 채권 채무를 기장, 장부에 적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임명을 회계 과목으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주식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 대주, 은행에 빌려준 사람이죠. 그러면 은행이 갚을 돈이고, 요건 이제 집으로 치면 임대인, 차주, 그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 은행이 받을 돈이니까 요거는 이제 임차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죠. 이게 임차인인 거죠. 요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좀 이따 보고, 요렇게 처음엔 요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개별로. 요쪽에는 이제 교황이 예를 들면 한 2,500 정도의 돈을 빌린다 그러면 2,500 대 2,500이 딱 맞아지면 좋지만 안 맞을 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은행과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중개는 1대1로 매치가 안 돼. 그러면 은행이 이제 메디치라는 사람이 자기 돈 1,000 넣고, 그 유명한 뭐 베네치아의 대금업자 돈 500 또 넣고, 어느 공작 꼬셔서 1,000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1대3으로 만나고 은행가까지 만나면 5사람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부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각자 이렇게 장부가 하나씩 다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건대. 중개를 해야 되니까 또 지속 거래가 일어나고 이자도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또 거꾸로 빌려가, 이 사람 돈이 많아요. 근데 빌려주다 보니까 뭐 한 사람 2,000 대 2,000 딱 맞추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쪽 란에 대주란에다가는 B 후작 2,000 쓰고, 요쪽엔 빌려가는 사람 YZW 1,500, 500 합쳐서 2,000 딱 이렇게 해서 매치시켜줘서 끝내는 거죠. 이거 중개 행위죠. 그래서 요걸 다 모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하고 서로 안 만나도 되게 발전했겠죠. 그래서 요쪽은 빌려온 사람들 거, 요쪽은 빌려준 사람들 거. 그래서 이게 차변, 대변,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차변, 대변 이해를 저도 잘 못했어요. 요거 알기 전까지는. 저거 왜 차변, 대변이라 그러지? 빌려간 사람하고 빌려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식북이라는 게 무슨 제조업체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대금업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은 빌려간 사람, 이쪽은 빌려준 사람. 그래서 요 마지막에 이제 내 돈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 순서도 이제 나중에 발전하는데, 요게 이제 요 내 돈이 자기 자본이고 요게 부채가 되는 거죠. 이 법인 입장에서 보면 요것도 갚아야 될 돈이긴 하죠. 메디치 은행이지만 메디치라는 개인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럼 메디치란 개인한테 돈을 줘야 되죠. 예, 회사를 청산할 때 단. 예.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제 영어로 밸런스 시트인데, 밸런스라는 건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균형이 틀어질 때는 보통 어떻게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 주식 강의할 때 한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요 중에 뭐 이 Y라는 국왕이 요 1,000이라는 돈을 못 갚았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쫓아다녀서 받으려고 했더니 결국은 못 받게 됐다. 그러면 1,000 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은 이제 9,000이 되면 얘는 많이 되면 안 되죠. 반드시 밸런스 시트는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 돈 깔 수 있나요? 내 돈부터 까야지. 이업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내 돈 여기서 1,000이 빠지면 내 돈이 2,50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게 밸런스 시트예요. 그래서 아까 기아차가 이론이 된 거예요. 기아차 장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채는 잔뜩 있고 이쪽엔 쓸만한 자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로. 그게 무려 무한대가 된 거죠. 거짐.
이쪽은 아무도 안 살라 그러고 여긴 어마어마한 빚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깎아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1원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메디치로 예를 들면 요 3,500이 1이 됐다고 생각하려면 요거 한 2개 날리면 되겠네요, 그죠? 메디치 은행을 1원에 인수하려면 교황 2,500 완전 떼어먹고 국왕 1,000 완전 떼어먹어서 영 못 받게 됐다면 3,500 날라가잖아요. 그럼 메디치 아닌 옆집에 있는 뭐 딴 집에서 아유 그 은행 나한테 넘겨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이제 그만해. 네 돈도 없는 놈이 뭘 그걸 할라 그래. 그러면 넘길 때 1원에 넘긴다 상징적으로. 그러면 요거 싹 날라가고 요 부채 다 인수해 주는 거죠. 1원에 하는 거죠. 그게 기아차 M&A의 현대차가 그렇게 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는 거는 한국말로 대차가 딱 맞아야 되는데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쉽다. 밸런스 시트, 균형,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저울의 균형. 근데 손해가 나면 내 돈 먼저 간다. 그래서 기아차는 그래서 IMF 때 1원에 팔렸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사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절대 뜯기면 안 돼요.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시면 하여튼 손실을 나면 안 돼요. 내 돈이 날아가는데 남의 돈까지 빌리면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을 것이다. 이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한 시점이 아니고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회사가 영업을 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얼마나 남았나 본 이 기간 개념의 동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쉬워요. 이제 메디치 은행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1415세기에 1년 동안이라고 치죠. 어느 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자로 한 10% 벌었어요. 그래서 1,000 벌고 또 예전에 이 보증 환전 같은 걸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래요. 이 당시에 이제 각 나라마다 다 틀리니까. 지금도 은행에서 달러 사시려면은 원화 내고 수수료 내야 되죠. 또 반대로 여행 갔다 오셔서 다시 바꾸시려면 또 수수료 내야 되고. 이 당시에 유럽이 이렇게 복잡했으니 이 수수료도 컸다 치고 또 뭐 주식도 해서 한 2,500쯤 벌었다 치죠. 2,500. 비용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제 500만 줬다. 은행이 신용이 생겨서. 그 다음에 뭐 인허가 아까 공공은행 인가 받으려면 나라에다가 수수료도 좀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럼 100 내고 급여랑 뭐 이런 거 일반 관리비 뭐 임대료 뭐 이런 거 200. 그 다음에 뭐 띄어먹는 놈도 가끔 나오니까 또 한 200. 2%쯤 배손이 생긴다. 대손이라고 그러죠. 요거 합치면 1,000. 그러면 2,500에서 1,000 빼면 1,500 남죠. 요거를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업이익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에서 뭐 영업의 수익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쓰던 차를 팔아가지고 뭐 수익이 좀 났다든가 뭐 딴짓해서 생긴 거 영업 말고 내가 쓰던 뭐 사옥을 팔았다든가.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도 좀 있을 수 있죠. 뭐 각종 수수료를 냈다든지 뭐 사고 쳐가지고 뭐 했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또 100을 빼면 1,400이 남는 거죠. 요거를 이제 세금 전 순이익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그냥 제가 계산하기 쉽게 세금을 200 떼었다. 14.2% 법인세. 그러면 이제 최후로 당기 순이익은 이제 1,200 남았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은행업자의 손익계산서예요. 이따가 한번 다시 시간이 되면 한번 요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요건 이제 은행업자 거고. 다시 지난 주식 시간에 말씀드린 요거는 은행업자가 아니고 이제 그냥 회사. 동인도 회사.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남의 회사 이런데 뭐 투기도 엄청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주식이 3대 버블. 동인도 회사는 이제 이렇게 영업을 했다 치죠. 지난번보다 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파운드짜리 만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으로 10,000파운드 조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10,000파운드 조달했고, 그 다음에 5,000에서 이제 10,000파운드를 또 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이제 조달한 돈은 부채와 자본, 이게 대변이죠.
2만. 그다음에 요 2만을 가지고 무기하고 대포와 같이 이렇게 안 없어지는 자산, 좀 상하기는 하지만 이런 그 고정 자산을 사는데 5천을 쓰고, 그다음에 15,000 남는 거 중에 만은 이제 인도에 가서 물건을 살 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5,000 파운드는 이제 배 싣고 갈 식량이라든가 총알, 포탄, 뭐 소모품 이런 거 사는데 5천을 써서 유동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움직이는 자산. 그래서 15,000 대 5,000 맞춰서 2만,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1795년 12월 말에 출발했다. 이럴 수 있죠. 예, 그래서 한 1년 만에 돌아오는 걸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회사 그러면 1년 만에 영업 성과가 어떻게 냈냐 했더니 이제 10,000불 주고 가서 상품을 산 거죠. 인도 가서 뭐 면직물을 샀든 뭐 후추를 샀던 뭐 사가지고 3만에 판 거죠. 유럽에 다시 돌아와서. 그 매출액이 이때는 3만이죠. 은행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죠. 예, 이 제조 회사나 이런 무역 회사, 이 무역 회사라고 봐야죠. 무역 회사의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제품 매출 있고 상품 매출인데, 제품 매출은 내가 뭔가 가공하는 거고, 그냥 이 동인도 회사 같이 와서 가공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팔았다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이죠. 백화점 같은 무역 회사. 매입비 10,000원, 10,000파운드. 그럼 요거를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그 매출액에서 상품 매입비만 뺀 거 2만 남죠. 그럼 2만에서 이제 판매비, 일반 관리비가 만인데, 아까 급여는 한 4,000, 그다음에 식량, 무기 뭐 이런 거 사는데 5,000, 그다음에 배 이런 게 이제 감가상각비가 한 1,000에서 만이 들었다. 그럼 이제 2만에서 다시 만을 빼면 이때 영업이익이 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만 불 매출했는데 상품 매입비로 만 쓰고, 그 다음에 판매 일반 관리비로 또 만을 써서 만이 남았다. 그럼 영업의 수익은 없다 치고, 이자, 요분들한테 만 빌렸잖아요. 그게 이제 20% 갚기로 했어요. 이자율을. 위험한 사업이니까 이자 많이 받아야죠. 배가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20% 이자 2,000, 그죠? 만에 20%니까. 그래서 지급이자, 요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이제 제조회사래. 무역회사는 이 이자 수입 비용이 영업 외인 거죠. 얘들은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 아까 은행은 이자 수입이 본업이니까 이제 그건 영업 내고. 그렇게 해서 8,000이 남은 거죠. 8,000에서 또 계산하기 쉽게 1,000이라는 법인세를 떼었다. 12.5%에서 총 7,000이 남은 거죠. 이게 단기 순이익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결과가 벌어져서 1년 후에는 그냥 이자만 주고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부채만 그대로 남아있고, 단기 순이익이 7,000이 남아서 아직 배당을 안 준 거예요. 배당 안 줬다 치죠. 그럼 자기 자본이 7,000이 더해져요. 그럼 여기 만에서 7,000 더하니까 17,000이 되니까 총 2만 불짜리, 2만 파운드짜리 회사가 27,00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35% 회사 가치가 올라간 거죠. 장부상으로. 그러면 이쪽에 현금은 그거 다 정산하면 23,000이 남아 있고, 요 무기하고 배는 감가상각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4,000 남고, 여기서 27,000, 27,000 맞추는 거죠. 아주 단순화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기업 가치는 갔다 와서 장사를 잘했더니 2만이 27,000이 됐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재무상태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숫자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시죠? 네. 네. 다시, 그러면 동인도 회사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하고 요거 투자액 대비 수익성 지표니까 한 네 가지 되겠다. 토탈로 하면 5개.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수익성 지표. 이 영업이익이 여기서 10,000파운드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요 만, 그죠? 이자 내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이자를 왜 따로 생각하냐 하면 이 이자 조건도 막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돈 안 빌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자 내는 게 유리한데 매출액이 3만이고 아까 상품 매입 원가 10,000, 판매 관리비 10,000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매출액 3만으로 영업이익 10,000을 나오면 영업이익률은 이제 33%가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3만 불 팔아서 10,000불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의 비용으로다가 그 2,000하고 법인세 1,000 내면 당기 순이익 나와서 요거 7,000 파운드가 남았으니까 이제 순이익률은 23.3%가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예.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저거 아이템이 매출액 대비 저거 괜찮게 남어 안 남어 이 장사하시려면 따져봐야 되잖아요. 뭐 편의점을 하더라도 저 편의점이 한 달에 매출 5억 하는데 야 그래도 한 20% 남아서 한 1억은 뭐 남아야 거기서 뭐 저 임대료 주고 뭐 주고 다 주면 나한테 진짜 떨어지는 게 얼마야. 그러면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비용하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고, 두 번째는 투자액 대비 수익성도 봐야죠. 그럼 내가 이거 이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거냐죠. 요거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기 자본 만이었잖아요. 얼마 벌었어요? 7,000 벌었죠. 이거는 이자 다 내고 난 다음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죠. 예, 그러면 7,000 그러면 70%인 거죠. 또 뭐 겸사해서 총자산 이익률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35%인 거죠. 2만에 7,000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냥 제가 왜 이 얘기를 썼냐 하면 이게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20%짜리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 이걸 다 내 돈으로 2만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수익률은 35%예요. 근데 부채를 일으켜서 오히려 내 수익률은 2배로 올라갔잖아요. 70%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냥 뭐 집으로 하면 제일 쉽겠다. 요즘 뭐 갭 투자 그동안 많이 벌었대잖아요.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사는데 내 돈 10억 다 넣고 사서 20억 되면 수익률 100%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를 끼고 샀어요. 예를 들면 5억만 끼었다 그러죠. 그럼 내 돈 5억 들어갔잖아요. 근데 집값은 20억이 됐어요. 그럼 내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200%죠. 1은 빼야 되니까. 5억이 10억 됐으니까 투자 금액이 5가 2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블이잖아요. 똑같죠. 이건 이제 그거는 자산 투자고 이거는 이제 사업 투자인데 이자율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봐가지고 내 기대 수익률보다 저렴해요. 이자율이 싸요. 그러면 남의 돈을 적극적으로 빌려서 활용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내 예상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죠. 그때는 갭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10억짜리를 5억 전세 끼고 샀는데 집으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쉽겠구나. 예상과 달리 20억 될 줄 알았더니 뭐 5억 돼 봐요. 그러면 돌려줄 전세금만 남고 내 돈은 싹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 레버리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해야 돼요. 잘 이용하면 남의 돈을 이용하면 굉장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드린 이 은행업의 기본인 거죠. 이게 여기서도 자기 돈 다 하면 여기는 이제 1200이니까 아까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만에 대해서 1200이니까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ROA죠. 12%죠. 근데 메디친 자기 돈 3,500만 넣었잖아요. 3,500 넣었고 얼마 벌었죠? 1,200 벌었으니까 이거는 몇 퍼센트 되죠? 한 30, 40% 가까이 되죠. 1200 12 나누기 35 하니까
12, 35, 33% 좀 넘겠네요. 34, 5% 정도 되죠. 여기도 이걸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지렛대로 들면 이제 쉽게 들어지는 거고,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안 갚기 시작하면 이제 내 돈 먼저 까이는 거니까 우리가 집 갭 투자하는 원리나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영업행위를 좀 크게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결국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그래서 내 돈만 가지고 다 하면 안정적이고 뭐 마음의 위안은 되고 뭐 내 거 좀 했다 또 회복되고 하면 이게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돈을 못 벌죠. 큰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줘, 이렇게 돈을 빌려서. 그래서 이게 부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걸 잘 가늠해야 이제 사업가로서 역량이 있는 거죠. 남의 돈만,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면 그건 좀 사업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제가 초창기 그 은행이 화폐 창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만 사업하면 절대로 경제가 펴지지 않는다. 누군가 돈을 빌려야 돈이 늘어나고 그게 국민 경제에 퍼진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빌렸던 과거의 그 기업가들을 굉장히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는 거지. 맞죠? 돈을 아무도 안 빌리고 흔히 그냥 저 사람은 정말 뭐 남의 돈 안 쓰고 자기 돈만 가지고 정말 뭐 충실하게 사업했어. 물론 그것도 뭐 굉장히 약간 좀 무슨 유교적이라 그럴까, 무슨 뭐 기독교의 청교도적이라 그럴까, 뭐 그런 어떤 의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 경제에는 그 보탬 하나도 안 돼요. 뭐 월급 준 거 정도는 보탬이 되겠다. 근데 이렇게 경제가 커지려면 돈이 무조건 화폐 늘어나야 되고, 화폐가 늘어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화승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를 내셔가지고 또 이렇게 부채를 내가지고 저 사업을 한 사람들이 커지고 경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쓰진 않았는데, 사실은 그 유럽에서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은행의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여기 뭐 환어음이니 뭐 이런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유럽보다 이슬람 세계에서 훨씬 먼저 다 생겼어요. 동방과의 무역도 이슬람이 다 하고. 근데 이슬람에서는 유럽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이 마호메트가 그랬는지 이슬람이 원래 그랬는지, 이슬람 금융이 지금도 이슬람의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같은 은행인데 이슬람 금융하는 데 있고 현대 금융하는 데가 있대요. 이슬람 금융하는 데는 이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 신용대출로 뭐 담보대출로 얼마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대출 안 돼요. 이자 받고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안 되는 은행이에요. 나 이거 물건 사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빌려줘요. 근데 똑같은 은행인데 여기 창구 가면 거긴 또 현대은행 역할을 똑같이 해요. 이원화돼 있다 그래요. 그쪽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자 받는 행위를 그 중동 지역에서, 나중에 뭐 기독교도 그 저 유럽 지역에서 고리대금은 못하게 했듯이 이슬람이 이걸 철저히 부정하다 보니까 인도하고 유럽 사이에 교역을 했던 이슬람 상인들은 투자를 해서 상행위가 굉장히 발전하긴 했는데, 환어음도 먼저 다 생기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이슬람 자손들, 은행가 가문의 자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수천 명이.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레버리지, 빌리는 거. 그러니까 커지질 않죠. 그냥, 그래서 근데 되게 신사적이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현대로 치면 은행 대출은 없고 주식 투자만 있는 세계야. 이해가 되세요? 이슬람의 중세는 물론 뭐 몰래 좀 꿔주고 이자 받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막 이슬람 권력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를 하니까 뭐 낙타 타고 다니는 캐러반 대상이던 배 타고 인도 지역을 여행하는 그 행상이던 간에 모든 건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면 성과를 공유하죠. 근데
확정 금리로 빌려줬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인이든 뭐 빌려간 사람이 무조건 갚아라. 그거는 이슬람법으로 금지예요. 지금 이슬람 금융도 받긴 받는데 무슨 사용료 쪽으로 받는데요. 예, 이상한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런 현대의 금융 기제들은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결국 못 커진 게 대출을 못 해요. 주식 투자만 해요. 그럼 커지질 않잖아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돈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행이 발달을 안 하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증권회사 다니면서 채권이랑 은행 예금 대출을 싹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을 주식 투자만 싹 하게 하면 어떨까? 오로지 성과에 책임지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에 망할 것 같긴 한데 그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하죠 잘. 그래도 기댈 언덕이 있고 뭐 은행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이자가 주니까 거기다 좀 대부분 하고 뭐 위험 자산도 조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 1000년 전의 이슬람처럼 남는 돈을 여유가 있는 돈을 오로지 날릴 수도 있지만 대박일 수도 있는 주식에만 투자를 해라 이거잖아요 그때는. 그게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화끈하지 않나요? 뭐 째째하게 뭐 꿔주고 뭐 이자 받고 이런 거 안 하고 칼 쓰는 멋있는 놈들 같잖아요. 왠지 이슬람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제가.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보시면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남의 돈을 씀으로써 투자액 대비 수익성 지표가 이제 70%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1, 2%짜리 자금 빌릴 수 있으면 저금리 시대지만 내가 10%, 20%짜리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남의 돈을 빌리는 게 내 돈 조금만 넣고도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자산 효율성 지표는 이제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이 동인도 회사 같으면 매출액이 3만이고 총자산은 2만이니까 이제 1.5.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액 대비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이제 산업마다 좀 틀리죠. 은행업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회전이 높은 가게 그런 거 보시려면 저 가게 하나 사야 되는데 식당 줄기장창 앉아갖고 한 손님이 계속 술 먹고 3-4시간 동안 안 가면 매상 안 오를 거 아니에요. 점심때 국수집 냉면집은 뭐 한 15분이면 다 먹고 가니까 한 3회 정도 돌릴 거고 그러면 같은 돈 투자해서 매출액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잘 벌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 꼭 무슨 사업하실 때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그 다음에 자산 대비, 내 자본, 내 돈 대비, 그 다음에 합친 거랑 했을 때 이제 요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반드시 요거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지표, 요 5가지는 꼭 거의 외우셔야 돼요. 뭐 머릿속엔 다 있으실 거예요. 개념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가 그냥 자영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편의점을 하던 식당을 하던 그렇게 이렇게 하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 이게 주식이라는 건 매일매일 하루에 뭐 1, 2초 단위로 계속 시세가 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투자하는 원리는 같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뭐 그 투자 타이밍을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해서 잘 잡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요걸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이제 시가총액이란 개념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동인도 회사는 처음 발행할 때는 1파운드짜리 10,000주를 발행해서 10,000파운드 자본금이 됐지만 배가 떠나가지고 돌아오려면 1년 걸리는데 그 동안에 온갖 소문이 뭐 난무할 거 아니에요. 가다가 뭐 실종됐대더라, 뭐 가서 뭐 엄청난 대박 금광을 발견했대더라 막 이러면 예를 들면 이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5파운드도 0.5파운드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막 5파운드까지 막 치솟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주가가 뭐 1, 2년 사이에 10배 변해죠. 그 예전 현대상선 HMM인가 그 1,000원짜리가 4만 원 됐던데, 그 산업은행 대박 났던데 그거 갖고 있다가, 그죠? 예, 산업은행에 저 현대에서 이제 넘겼죠. 그때 사업이 10년 전에 하도 잘 안 돼갖고 해운업 구조조정할 때. 뭐 아까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뭐 1원짜리가 지금 8만 원 됐잖아요. 예. 예. 지금 4, 5만 원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막 주가가 이렇게 변하면 이게 장부에는 10,000파운드 적혀 있지만 매일매일 5천에서 5만까지 막 변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러면 내가 살 때 이제 예를 들면 좋은 소문이 많이 돌 때 한 중간쯤 해가지고 3.5파운드에 샀다. 좀 비싸게 산 거죠. 1파운드에 발행한 걸 3.5에 샀으면 시가총액이 이땐 35,000이 되는 거죠. 만주 곱하면. 그럼 35,000인데 예상대로 이 기업이 7,000원, 7,000파운드 이익이 났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이렇게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000 나누기 7,000, 요거를 프라이스 어닝, 주가 수익 비율, 프라이스 가격, 어닝 수익. 그래서 우리 PER 많이 쓰죠? 주가 수익 비율 5다. 요거는 수익금으로 내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똑같이 7,000원씩 5해가 나면 내가 3.5파운드를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수익 나면은 내 원금을 회수하잖아요. 우리 자영업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가게 사면 저 수익금이 내가 1억 원 주고 샀는데 연간 2천만 원씩 나와요. 다 빼고. 그럼 5년 만에 내 원금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예상대로 된다면 그게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 수익 비율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원금을 수익금으로 얼마 만에 회복할 수 있는가, 회수할 수 있는가가 그 기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5라는 거는 5년 만에 이제 물론 이제 7천이 꾸준히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주가가 이제 막 폭락했어요. 근데도 용감하게 샀어. 그럴 때는 7천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반년이 아니죠. 1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수익금만 가지고도 다 회복한 거니까 엄청 싸게 사는 거죠. 어떤 가게 내가 샀는데 다 망해가는 줄 알고 뭐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에 인수했는데, 아니 1,000만 원 너무 싸지, 한 5천만 원쯤 인수했는데 뭐 평상시에 1, 2억 하던 거를 그 가게가 갑자기 이익이 막 그에 딱 열어봤더니 한 5천만 원 났어요. 그럼 1년 만에 다 회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PER은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내 원금은 서서히 회수해야 되는, 그게 PE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순자산, 요거는 이제 PBR이라고 그러죠. 이 북밸류예요. B는 프라이스 북밸류. 그래서 요거는 그 부채를 다 빼버린 거. 그러니까 자기 자본하고 순자산하고 같은 말이에요. 요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만 사업전. 그렇게 보면 내가 3.5파운드에 산 사람은 순자산은 만이고 35,000 파운드에 샀으니까 3.5배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편의점 1억 원짜리 투자해 놓은 사람 가게를 내가 프리미엄 2억 주고 샀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 대비 2배, 2배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 사업 검토하실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죠?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치 평가한다 그러죠. 영어로 value에다가 ation을 붙여서 valuation. 잘 안 보이시나요? 예. valuation이라 그러죠. 가치 평가. 그래서 장부가대로 그대로 사는 경우에는 이제 1이에요. 근데 장부가보다 비싸게 사면 이제 프리미엄으로 사는 거고, 그게 3.5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샀다, 싸게 샀다 그러면 더 낮게 0. 몇에 사는 거고. 이제 망해가는 가게 아니면 누가 그렇게 안 팔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번에 이제 채권하고 비교하면서 주식의 그 가치 평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요거 PE, 요거 그걸 하기 위한 시가총액 개념, 그리고 요 손익계산서에서 하고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액 대비 수익성 지표, 그 다음에 투자액 대비 수익성 지표, 요 레버리지 효과,
요 부분만큼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꼭 사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되죠. 예. 저기 박 실장님한테 자료 달라 그러세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때 봤던 그 책을 찾아보니까 요게 아까 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그 책인데 1779년 이후에는 영국은행권이 전국에서 모든 금화 화폐 은행권을 대체했고 정부 은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은행으로 아주 건전하게 사업을 운영했다. 영국은행은 100파운드에 발행된 주식이 1803년에 136파운드가 됐고 1817년 이 쓴 시점이 이때인가 봐요. 2월 6일 날 355파운드까지 이제 가치가 올라갔다 그래요. 영국은행은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1694년에 생겼으니까 좀 시간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 18세기 내내 이 은행의 주식은 런던과 암스테르담에서 주식 투기의 대상도 되었다. 증권거래소에 이뤄지는 주식 거래량은 크게 증대했다. 1825년에는 114개 종목이 새로 상장돼 있었는데 이 중 20개는 철도, 22개는 대출과 은행, 그러니까 금융업종이죠. 그 다음에 17개는 해외 강산, 특히 남아메리카 지역 관련 종목, 그리고 11개는 가스 조명. 이때 또 그 런던에 그 조명이 유행했다고 그러죠. 등 밝히는 거. 그래서 전 세계 고래가 다 작살났대잖아요. 석유 나오기 전이라. 고래 기름 가지고 그 지금으로 치면 가로등 키느라고. 그 이후에 이제 고래 못 잡게 하고. 그 다음에 록펠러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떼돈을 벌어요. 등 밝히는데 석유를 그 추출하는 그 화학 공정이 나오면서 이제 석유 재벌이 된 거죠. 이게 엄청난 산업이,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신산업, 최첨단 산업이 이제 그 당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 114개의 신종목들만 해도 1억 파운드의 유입액을 나타냈지만 하여튼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그 금액은 최소치였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 벌써 그때가 19세기 초반에 막 이렇게 이 법인들이 무려 110몇 개나, 제가 다우존스가 24개 종목으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8세기 말에 미국에서. 그다 다우 30이 되고 뭐 다우 뭐 열 몇 개인가인데 벌써 뭐 런던이 뭐 이거보다 약 100년 앞서 가지고 미국보다도 뭐 상당히 법인들, 증권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해서 이때 동양 사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농사 짓고 우리 그러네. 순조, 정조 죽고 그때 뭐 천주교 탄압하고 뭐 이럴 때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 문명을 뒷받침하는 어떤 법적 사상 개념 이런 게 유럽 애들이 오히려 국가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민간 활동이 장려되면서 이제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뭐 이게 꼭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만든 이 개념 하에서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잘 알아두시는데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